결성하기 준비되는 시절부터 해서 인천 활동을 이제 정리하는 데까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억나시는 대로 쭉 말씀을 쭉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잘 듣고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노엽 준비 만들어지는 과정 초반에 있는 건 저희 노조가 88년 8월 22일 날 명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해 인노엽은 아마 6월 18일인가 이때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저희는 인노엽에 가입하는 형식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명성이 8월 달에 이제 노조 결성을 하고 인노엽 가입을 하고, 저희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막 만들고 나서 단체 해박한다, 임투한다 이러면서 막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인노엽 회의를 와 보니까는 별로 이렇게 신뢰가 가는 이 운영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단위사업장 간부 회의 하는 그에 비하면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의식 있는 노동자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노엽 거기에 별로 도움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 탈퇴할까? 막 이제 이런 소리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해 노개투 투쟁을 이제 저기 연대에서 하고 뭐 이제 그 잡혀가고 막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89년도에 이제 인노엽 선거가 있었죠. 경선이 붙었었죠. 4표 차인가? 이런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노동조합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한 딱 1년 정도? 1년에서 한 8개월 정도? 의 경험이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같이 경선 붙었던 분은 한 14년 노조 운동을 했던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관련한, 협의회 관련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조직 내의 운영과 관련한 이제 이런 유세를 그 기조에 맞춰서 했다면,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인노엽이라는 곳이 투쟁해야 되고, 투쟁하려면은 회의나 이런 게 이제 뭐 어떤 민주집중제 결정하면 그 결정에 옳든 그르든 따라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기조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엄청 가열이 됐죠. 그래서 막 전국에서도 막 부평 일동성당에서 대대를 했는데 1, 2층이 꽉 찰 정도로 참가인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었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쨌든 투쟁 중심, 이제 요런 정서들이 워낙 세게 있었던 시기라 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인노엽이라는 조직이 뭐 투쟁 일변도였으니까요. 그런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단체 해박을 하면서 아마 전국 거의 최초다시피 할 건데, 상급단체 전임 파견. 그래서 이제 뭐 임금이나 이런 거는 회사가 이제 보장하고, 상급단체 파견하는 이게 마지막에 단체 해박에서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회사 건물에 4층에서 교섭 장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거 마지막에 이제 전임 파견 이거에 대해서 식당에서 교섭을 했죠. 장소를 일부러. 그래서 쉬는 시간에 조합원들이 와서 같이 이제 막 외치고 이렇게 하려고 전술을 그렇게 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식당에서 교섭하고, 근데 이제 회사가 아니 왜 합법적인 한국노총도 있는데 지하 조직에 어떻게 파견을 하는 단체가 있냐, 완전 완강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딱히 논리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노엽 사무실이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2층에 있다. 그때 부평동 역 옆에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지 않다, 2층에 있다. 뭐 이제 이런 논리로 아무튼 그래서 조합원들의 강력한 힘으로 따냈죠, 그거를.
이제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장 일이라기보다 이제 그 당시에는 하여튼 뭐 한 달에 한두 개 이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막 이랬던 가정이 있으니까 거의 이제 노동조합 만드는 곳 내지는 현판식 하는 곳 이제 이런 데를 주로 많이 찾아다니고 또 집회하고 뭐 이랬던 가정이 인노역 활동을 주로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쭉 했던 가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명성전자 노조 위원장 하시면서 이제 인노협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인노협에 어떤 직함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결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명성 노조가 남일금속 의장사업장 다음으로 제일 컸던 노조예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그러니까 한 8개월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선으로 사무처장이 되고 사무처장 하고 나서 사무처장을 그 다음에 전도요 건설 때까지 사무처장을 하죠. 그 다음 해까지. 그 당시에 전노협이 만들어지면 모든 간부들도 그랬고 조합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전노협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혁명이 오는 줄 알았어요. 노동해방이. 그래서 전노협 만드는 거에 그냥 막 온 간부들을 만나거나 조합원을 만나거나 할 때 늘 그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그런 희망이 부풀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막상 이제 전노협을 만드는 어떤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랬는데, 전노협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은 대세라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힘 없는, 그냥 간판만 있는 전노협?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노협의 핵심 사업장들을 다 이제 망가뜨리는 거를 했었고, 인천은 이제 저희 사업장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사실은. 강주의 변사체로 발견된 대학생 한 명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 이거는 타살이다. 공항 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거는. 이러면서 인노협에 집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임원진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대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나, 집행위 사업장만이라도 또는 운영위 사업장만이라도 조기를 걸고 조합은, 교육시간 이런 거를 활용해서 총회 형식을 빌어서 규탄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저도 이제 명성으로 들어왔죠. 와서 막 오후에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PP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노협에서는 계속해서 조직부장님이 명성 사무실로 노조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저희는 이미 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있었고 조기를 이렇게 풀랑을 걸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 타겟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돌아가서 단위사업장에 가서 집행위원들 사업장 했는데 아무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노동조합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노협에서 계속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연락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되고 그러면서 한 8개월 이후에 이제 치본에 잡혀가서 보니까는 한 8개월을 미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8개월을 미행을 하고 그 중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제 그 민규론이라고 갈산동에 있는 이 노동상담소를 이제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다는 어떤 소리를 듣고 급하게 거기에 있는 한 분이 우리 부위원장한테 잠깐만 어떤 서적 몇 건을 사무실에 좀 갖다 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우연히 그냥 캐비넷에 열다가 제목이 뭐 이상한 좀 무서운 제목들이 있길래 이런 걸 누가 갖다 놨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길래 어젯밤에 그래서 갖고 왔다 그러길래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에다 자전거로 갖다 놓고
거기다 연락해서 빨리 가져가시라 그랬는데 그게 다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잡혀가서 보니까 캐비넷 사진, 그다음에 제가 이거 자전거에 싣고 집에 갖다 놓은 거, 집에 방 안에 놓은 거, 이걸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집이 어디냐, 맨날 제때 집에 안 들어가가지고 자기 감기 몸살 걸린 적이 많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딱 전노엽 만들어지기 전달 12월 달에 이제 뭐 인노엽 출근하려고 명성해서 인노엽 출근하려고 회사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방을 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다 가방을 놓고 나섰는데 이제 한쪽으로는 갈산동 쪽으로 해서 가고 한쪽으로는 이 공단 쪽으로 해서 이제 가도 되고 이러는데 계속 이 공단 쪽으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갈산동으로 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가 또 자전거를 놓고 나오고 또 공단 쪽으로 갔다가 또 갈산동으로 갔다가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공단 쪽으로 버스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뭐 코스모스랑 동숭상공이랑 이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까만 승용차가 나타나 한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한 4명이 와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양쪽 팔 끼고 그래고 그냥 딱 차에 싣고 이제 간 거죠. 그게 이제 12월 달에 그렇게 잡혀가고 이제 1월 7일인가 90년 그러니까 전노엽 만들어지는 해 1월 7일인가 이제 구속 확정이 되고, 예. 그래서 제목은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소지 운반죄, 탐독도 아니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송영길 그분이 이제 그 택시 사무국장이었고 그분의 형님이 담당 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 내리는 전날 밤에 이제 술을 막 이렇게 먹고 가가지고 무죄로 판결해 주시오 그 얘기를 했다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그 사람이 그 죄가 있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나도 목구멍에 포도청이 어쩌냐, 그냥 그 당시에 전국에서 최고로 국가보안법 중에서는 제일 약하게 때리마 뭐 이런 얘기는 했다 하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던 가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전노엽 그때 우리 이제 명성이 그 조합원들이 그 석방투쟁, 이 석방투쟁을 막 엄청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명성이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제 중국으로 이전한다 하고 뭐 이제 막 이러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사업 이 계획하고 전노엽 만들어지는 뭐 이런 거 하고 뭐가 악플을 받쳐서 잡아간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 사무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석방투쟁 하다가 구속이 됐는데 그 한 10개 중대가 이 명성을 완전히 에워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장 잡으려고 이 조합원 하나하나를 이 밤샘 농성을 하는데 다 현장에서 끌어내고 마지막에는 이 전경들 발자국, 군화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하더라고요. 이 조합원들 비명 소리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혼자 그 깜깜한 데서 현장에서 그 군화 발소리만 듣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잡혀 얼마나 그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명성은 뭐 거의 뭐 그 투쟁하는 과정에서 간에도 넣고 막 이 대중 목욕탕을 못 갔다 하더라고요. 온몸에 막 너무 많이 맞아갖고 이 멍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제 인노엽이 많이 이제 투쟁력이 약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노엽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막 그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간부들 하는 얘기가 인노엽 모든 사업장들에 대해서 연대 투쟁을 하고 공동 투쟁을 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열심히 갔는데 우리 투쟁하는 데는 그만큼 책임을 지거나 연대 투쟁이 없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노협에 이제 우리 가지 말자 막 이런 소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 다시 이제 나는 명성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노협 이제 더 이상 간부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조합은 한 학생 간부 한 36명이 이제 해고가 됐으니까 회사 안에 못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36명 정도 간부, 학대 간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거를 정말 잊을 수 없는 거가 저는 다 그래라 이럴 줄 알았어요. 명성투쟁 집중하고 인노에 그만둬라 할 줄 알았는데 100%가 다 그거 이제 비밀로 투표를 했거든요. 다 모두가 그래도 인노협 가서 활동하셔야 된다. 부위원장 중심으로 투쟁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해 인투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탄압을 받고도 조합원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디 전노협과 해야 되냐,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설문을 했는데 95% 설문 결과가 그래도 인노협과 전노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때 꼬꾸라졌죠. 정말 감동을 먹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때 이후로는 좀 뒤돌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조합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성의 어떤 단체가 가정 투쟁 과정이나 이런 거 하는 쭉 과정을 보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고의 여지도 없이 비판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딱 거기에 서 있는 게 이 조합원들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성 얘기를 좀 조금 더 하면은 첫 해 인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자업종 그 공동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노협이나 한국노총이나 뭐 아직 미가입 이런 전자업종 업종 모임 위원장 모임을 했고 그래서 공동투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평균을 냈을 때 2,487원. 네, 임금 요구안이 만들어졌고 이제 저희는 조금 낮았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조합원들이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 공동투쟁을 하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마지막 이제 요번 교섭을 끝으로 파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후부터. 근데 회사가 딱 그 시간에 5분만 시간을 달라 한 거예요. 교섭을. 한 번만 더 하죠. 5분만 줘라.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사실은 마지막 교섭이 끝났고 우리는 오후부터 파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근데 우리가 5분 가지고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파업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5분의 시간을 주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2,487원인데 7원을 안 된다는 거예요. 7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자업종에 제가 대표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장들도 우리 사장한테 엄청난 압박을 준 거예요. 100%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도 압박을 받으니까 7원만이라도 그냥 2,480원에 타결 봅시다. 이런 거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한 거고 조합원들도 안 된다. 이제 이랬던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5분의 시간을 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5분을 좀 넘긴 거죠. 회사가 잠깐만 3분만 시간을 더 이제 이 의논을 좀 더 하고 오겠다. 3분은 이제 제 임의대로 교섭 대표가 뭐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3분의 시간에서 8분 만에 내려온 거죠. 8분 만에 회사는 100개를 들었고 이제 2,487원 100%에서 좋다고 이제 들고 이제 내려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그 8분 전 조합원들의 분위기랑 그 이후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 조합원이 한 450명이었는데 각각이 그 3분을 플러스하면 몇 분이냐. 이거는 왜 위원장 맘대로 3분을 늘렸냐. 파업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엄청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쫙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성했죠. 잘못했다. 이거는 내가 진짜
이 오류를 범했다. 이제 반성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조합원과의 약속을 어긴, 그러니까 늘 회사로부터 약속을 일방적으로 잔업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킴을 당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도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노동자에게 하면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래서 위원장 그만 이제 내려가겠다. 책임지고.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그만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또 다 같이 막 이 펑펑 울고 뭐 이제 이랬던, 예.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 정말 무섭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다. 그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늘 공동투쟁이나 연대투쟁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어디 가서 싸우고 항상 싸우는 사업장들이 많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명성이 어떤 문제 때문에 투쟁을 하다가 흩어져도, 명성이 문을 닫고 흩어져도 우리는 어디를 가냐. 다시 어딘가에 회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우리가 450명이 흩어져도 450개의 노동조합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도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그에 우리 조합원들은 맞다라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연대 투쟁도 좀 잘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무섭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간부들도 그렇고, 용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단체 협약을 하는데, 단체 협약을 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2달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어떤 사고나 간부들의 성장 속도가 그냥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처음에 단체 협약이 없으니까는 조합원 총회를 해서 단체 협약 요구안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2시간을 확보를 했는데, 그 2시간 확보하기까지 이제 회사랑 막 옥신각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확보를 하고 오늘 오후 이제 3시 반부터 총회를 한다. 그래서 단협 설명회하고 요구안을 통과시킨다. 했는데 3시 한 15분 정도 됐는데 딱 한 간부가 쫓아온 거예요. 위원장이 큰일 났어요. 1층, 2층 조합원들이 다 지금 퇴근 이거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층에 있는 열성 관리자가 방송하라고, 오늘은 조기 퇴근을 해도 정상 8시간 근무한 걸로 해줬더니 조기 퇴근해도 된다. 이 방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냥 한 50%가 싹 가버린 거예요. 가고 한 50%가 식당에 남아요. 그래서 2말도 안 했어요. 사장한테 전화해서 고맙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임한했지만 상황이 발생해서 총회 못하고 내일 총회 하겠다, 이 시간에. 근데 어쨌든 오늘 잘 쉬고 내일 와서 총회 하라고 사장님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고맙다고 그냥 답변도 안 듣고 그냥 끊었어요. 끊고 식당에 가서 오늘은 이만저만 하니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인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 회의에서 어떻게 할 건지 회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합원들도 보냈죠. 그리고 간부들만 이제 그 36명 이제 뭐 아무튼 노동조합에 요만한 이 간부 뭐라도 뭐 있는 사람 다 있어라 해가 한 40명이 쫙 모였는데, 식당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다 한 명 한 명 얼굴들을 쳐다보고 나서 그냥 반성을 했죠. 이거는 온전하게 위원장 잘못이다. 단체 협약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 몰랐고,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우리 간부들한테 그만큼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간 거고. 근데 이게 첫 번째 투쟁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꼬꾸라지면 우리 노동조합은 정말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노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온전히 내 잘못이다. 이제 반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도 반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각각 자기 몫에서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은 단체 계약서를 하나씩 다 들고 가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임원들이 라인에 가서 단체 협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지 않겠다. 그 라인에 모든 간부, 뭐 상집이면 상집, 대의원이면 대의원, 이 사람들이 니네가 이거 끝나고 나면 모여라. 라인별로 모여서 니네가 논의해라. 내일 아침에 조합원은 어떻게 알릴지, 누가 알릴지, 단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서 100% 내일 3시 반에 식당으로 직결하는 것까지. 그래서 일절 가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임원들이 얼큰행위하고 임원들이 조합원한테 알림, 그리고 간부들을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이게 굉장한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단협 끝날 때까지는 이 회의를 가동할 거고, 이 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할 거든.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상집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이크 한 분 안 잡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간부들 중에. 노동자 만든 지 한 달 뭐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간부들 눈을 보면서 이겼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다 충혈이 돼서 막 눈이 뻘개갖고 뭐 잠을 하나를 못 잔 거예요. 이거 단체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숙지하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일하고, 그리고 어떻게 마이크를 잡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인별로 가서 마이크는 안 잡고 이렇게 지켜만 봤죠. 근데 다들 너무 훌륭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합원 총회를 하고, 그때 이제 회사에 대한 본질에 규탄도 하면서 총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악수리도 못한 거고, 그 방송했던 그 사람 징계 먹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짜 조합원들이 탄탄해진 거죠. 그때부터 단협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전쟁이다. 전시상황이다. 그래서 관리자 누구하고도 노동조합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결정난 사안 외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활동가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잘난 척하고 관리자하고 얘기를 했죠. 그걸 어떤 조합원이 본 거예요. 쫓아왔어요. 왜 개별 행동하냐. 그래갖고 막 학대 간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자아 비판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네, 이제 분위기에서 인노협 회의를 운영위를 갔는데, 이게 명성 그 상집 회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토론이 안 되고, 그러니까 토론이 막 활발하게 돼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안 따르고 뭐 이제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쌓이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는 인노협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저도 이제 뭐 한국노총과 뭐 인노협 뭐 이런 걸 잘 아는 때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넘나드는 때니까는 이제 또 한국노총 그 어떤 사업장 위원장이 저보고 거기 대의원대를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그때 그 완전히 분위기는 굉장하잖아요. 한국노총 이 조합원 이거 대대나 이런 게 막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노총이 훨씬 세 보이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조합원 1인당 5,000원씩인가 회비를 이제 내는 때인데, 이 5,000원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인노협이. 그래서 인노협은 아닌 것 같다 막 이제 그래서 탈퇴해서 써갖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근데 이제 우리 사무장이 그거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통과시킨 거니까 탈퇴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탈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거는 또 이 민주노조 운동에서 그건 아니다. 이제 뭐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제 우리 노조 결성할 때도 이 지역에 있는 인노협 사무장들이 회사가 의용노조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거를 막 택시 타고 이 사무장들이 막 해서 먼저 접수해가지고
이겨먹고 막 이랬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해서 탈퇴 안 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무처장하라 그래서 한 3번인가를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의장이 구속되면서 의장 직무대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임원했던 사람이 국장을, 그때는 자연사업장 위원장들이 국장들도 다 국장들을 했으니까 국장을 하는 것도 문화여야 한다. 그래서 뭐 이제 의장 직무대행 하고 나서 지도위원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래서 나는 국장을 하고 싶다. 조직국장을 하고 싶다. 이제 그랬었던 거고, 또 조직국장이 또 다른 노조위원장하고 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막판까지 논란을 겪다가, 그러면 나는 이 다른 국장을 하겠다 해서 문화국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안국장하고 선정국장하고, 이제 그러면서 95년 7월, 그러니까 그해 이제 민주노총이 건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95년도 봄에 이제 선봉노조당을 이제 결성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공장 연대회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다 모아서 민주노총으로 간다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거기는 덩치는 크나 투쟁이 이제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94년도 가을에 제가 한 10개 사업장, 투쟁을 좀 할 만한 10개 사업장 위원장들을 다 개별로 만났어요. L4 용지 하나로 그거를 이제 기밀이라 나 이제 누구도 몰라야 되고, 윤하심 그때 이제 회계감사였나 그랬는데 윤하심 위원장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를 했지. 술을 먹으면서 좀 힘 있는 민주노총으로 가려면 95년도 임투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잘해내서 그 기반 위에서 검증된 집행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름만 바꾼 인노협의 집행부가 그냥 그대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힘 없는 민주노총으로 가고 그냥 간판만 바꾼 민주노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어떤 투쟁 속에서 민주노총이 세워져야 하고, 검증된 사람이 임원이 돼야 하고, 이거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F 용지 하나를 써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 대우중공업부터 해서 전재현 위원장이었을 거잖아요. 그 뭐 한라중공업에서 한 10개 사업장 개별 위원장들을 다 만나서 그 사업장의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업장은 이 문제가 있고, 이 사업장은 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쭉 있고, 각각의 내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내 사업장에 있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그거를 다 공동화해서 이 인천 지역의 문제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노협 초창기처럼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노협 정식 회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었고, 그게 대공장 연대회로 갔을 때는 더 희석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10개 사업장 각각의 위원장들을 만나서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오케이가 됐고, 그래서 10개 사업장은 죽으나 살아 싸울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고, 10개 이제 위원장들이 딱 모였죠. 모여서 그러면 이 투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렇게 논의를 하고, 거기서 그럼 이제 뭐 예전처럼 뭐 한라중공업은 어디까지, 동흥정교는 어디까지, 뭐 안암중공업은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집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공동투쟁의 문화, 다 이제 사업장에서부터 이 행진을 예전처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선봉노조단을 꾸리고 그렇게 투쟁을 했어요. 쭉 그렇게 해서 마지막 투쟁을 한라중공업이 이제 저 떨어져 있잖아요. 뭐 주안도 아니고 부평도 아닌 저기 부두가에 있잖아요, 한라중공업이. 근데 거기까지 다 몰려가서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마지막 남은 선봉노조단
내 속해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끝날 때까지 임투가 끝난 게 아니다. 이러면서 투쟁을 한 거고, 마지막 투쟁을 한라중공업에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기반 위에서, 그때 이제 대표를 그 지역본부, 인천, 민주노총 지역본부 정윤섭 의장이 이제 초대 의장으로 선출이 됐죠. 이제 그분이 선봉노조단 대표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선봉노조단 들어와 있는 요분들이 다 집행부, 일기 집행부를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본래 계획한 대로 투쟁 속에서 검증된 이런 집행부들이 그런 투쟁에 기반해서 간다. 민주노총 건설한다. 이제 이거를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억으로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신을, 뭐 여전히 저는, 잘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님들이 정말 훌륭했다. 조합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인천 지역본부 1기가 선봉노조단에서 연대 투쟁하신 분들이 많이 예, 지도주가 되시고, 예. 그때가 그 선봉노조단 연대 투쟁 할 때 또 김지아 선생님께서는 어떤 그걸로 인노협 그걸로 간부로 참여하신 건가요? 이제 선봉노조단을 그걸 이제 만들 때는 인노협에 제가 선정국장인가 그랬겠죠. 이제 국장이었던 거고, 인노협 안에서의 어떤 선봉노조단을 만들자 막 이제 이런 논쟁을 하다가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저희 집이 인노협 사무실 옆이었는데 자취방에서 이거에 동의하는 뭐 우리 윤하심 동지나 다른 이제 실무자들 중에서도 갈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랑 따로 집행부 회의를 한 거죠. 그럼 선봉노조단은 인노협의 공식적인 그 투쟁 아니에요. 기구, 공식 기구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투쟁을 한다. 그러니까 인노협에서도 뭐 뭔가를 결정은 했겠으나 주요한 결정은 여기에서 그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로 했죠. 기조도 잡고, 이때는 뭐 바깥에서 어떤 투쟁을 하고, 이때는 어디 사업장 지원 투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선봉노조단 안에 집행부 정윤섭 의장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거의 결정이 된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이제 흐트러지니까 인노협에서 결정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대공장들도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공장 연대회로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랬던 게 컸죠. 근데 사실은 공공연하게 선봉노조단이라는 이거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투쟁 하시고 이제 그 인노협은 해산, 발전적인 해체 이렇게 되시고. 네, 이제 저는 95년 7월 30일부로 임투가 딱 마무리되는 때에 이제부터는 이 검증된 집행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 이제 준비 여기 이제 돌입해야 하고 이제 그런 시점에 저는 마무리해야 된다. 나머지는 후배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도해왔던 사람들은 이제 빠져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가 크게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고되고 생계를 막 이제 뭐 세차도 하고 뭐 우유 배달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5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그 당시 500은 엄청 컸고,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나중에 이제 지금의 나이 이럴 때 후배들한테 노동조합이 좋은 것이니 노동조합을 해라 라고 할 때 월세방도 없어서 전전하고 전세방도 하나 없어서 전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후배들한테 어떤 믿음이 어떤 신뢰가 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한 거는 그 빚을 갚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세방 비를 마련하는 거 하나. 그러고 나서 다시 인천에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이제 인노협에서까지가 이제 나의 몫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는 또 이제 다른 남아있는 사업장에 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떠나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떠나야만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3, 4년 정도에 이제 한 1년 열심히 알바를 하고 공장을 다니고,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곳곳이 저를 이제 아는 곳이 많으니까 제일 그래도 노조운동이 낙후된 대전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대전에 가서 이 방충망 공장 이런 데를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손가락도 잘릴 뻔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한 1년 만에 500만 원 빚은 갚은 것 같아요. 갚고 그 이후에 이제 전세방도 얻고 그랬죠. 명성전자가 인노협의 사업장 중에 남일금속 다음으로 네. 조합원이 큰 네. 그런 사업장이었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딱 확립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무장님이라던가 부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간부들이 지켜주셨으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또 인노협 활동도 그렇죠. 외부 활동하셨었던 건데, 뭐 그 어떤 분들이 생각나시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민주노조라는 그 정체성이 딱 이렇게 그 정립이 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 그 민교련 이제 조합원 교육, 노동자는 뭐고 노동조합은 뭐냐, 이거에 대한, 저도 그걸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우리 이 조합원들 중에 50%가 야간 학교를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고향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는 뭐 저녁 때 뭐 이렇게 외롭고 막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상담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서 내가 나중에 회사에 사장한테 잘 보여서 이 비밀 상담소를 하나 차려주라고 해야지, 회사 내에. 그럼 얘네를 내가 상담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모르고 막 이제 하다가, 그 당시에는 뭐 잘나서 뭐를 알아서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뒤를 틀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이 기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을 한 건데, 이 조합원들 교육을 이렇게 이제 라인별로 다 돌아가면서 한 12일에 걸쳐서 12개 라인이니까 조합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뭔지, 이제 노동자가 뭔지를 그때 이제 다시 학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조합원 교육인데, 오늘 밤에 민교련에 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고, 민교련에 이제 나중에 이거를 가르쳐 준 이분이 이제 인노협 교육부장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밤새 노동자는 뭔지, 노동조합은 뭔지 강의하고, 저랑 사무장이랑 리허설하고, 그거를 밤새 한 거죠. 그래서 한줌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그러니까 사무장님은 그 전에 구로공단에서 노동조합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장님이 먼저 한번 보여줘라. 그런데 사무장이 그래도 명색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먼저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먼저 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저는 노동조합이 이런 거구나.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거를 담아내는 그러신 노동조합이 이렇게 좋은 거, 이 완전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 감동이 막 이만큼 와 있는 이걸로 이제 교육을 한 거니까,
조합원들이 엄청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사무장님이 자기하고 나하고는 스타일이 다르고 나는 못하겠다 네가 해라 해서 제가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아직 가입을 안 한 이제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오래된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라인별로. 근데 교육 끝나는 날 100% 조합은 가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 그러니까 조합원과의 약속,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실제로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결정 난 거는 무조건 따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혼란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 상식 같은 그거가 이제 이 명성 간부나 조합원들 속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인너뷰로 왔을 때는 어디 사업장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러면서 이게 민주노조들이 모여있는 곳이 인노협인 건데 여기서 이게 민주집중제가 이루어지 반대한다고 실천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인노협에 뭐가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선 나갔을 때 인노협은 민주집중제가 실현되게 반드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 주요 경선 이 출마의 변의 내용이었던 거죠. 예. 사무장님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내부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잘한 거죠. 저는 명성에 있는 시간이 짧았던 거고, 그런 거고 이제 우리 간부들이 아까 단체박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것도, 그러니까 노상 1층, 2층, 3층이 현장인데 현장문에 노상 이 요만한 소자부가 붙어 있어요. 이런 소식들, 지역의 소식들이든 뭐든 간에 그 과정에서 늘 이 대의원들이 오늘은 요런 거 이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그거 대의원들이 다 써갖고 그 층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동조합이 있는 그 날까지는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이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하재도 이제 이 남자친구 얘기를 했던 하재가 또 누구 흉보는 이런 하재가 항상 노동조합이 오늘은 뭐래, 오늘은 뭐 때문에 싸운대, 교섭 간대, 뭐 이런 어디 사업장이 어떻대, 대화가 이렇게 항상 이게 떨어지지 않았던 게 핵심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장과 이 집행부 연결하는 우리 중간 간부들의 역할이 정말 허리의 역할, 그 역할을 엄청나게 잘했던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위원장과 뭐 대의원, 뭐 각 그 부서 부장들 같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몰랐던 걸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기는 싸움만 쭉 하는 거니까 자신감도 이제 막 엄청나게 있는 거고. 또 뭐 처음에 민주노조, 오영노조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막 모든 사원과 이제 관리자들까지 하면 한 750 됐거든요. 그 다 있는 자리에서 사장이, 위원장이 불러주는 대로 전 사원한테 오영노조 만들어서 미안하다. 막 사장이 발발발 떨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졌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요만한 것도 회사에 잘못된 거는 다 알려내고, 한 관리자가 제가 라인 순회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저보다 그때 저는 20대고 그분은 40대였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관리자가 못 가게 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방송으로 다 라인 2층 다 라인 끄라. 그 이제 다 끄고 조합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까지 계약서에 적힌 거 없다. 저장 잡히지 않았다. 마음껏 화장실은 가야 된다. 우리 8시간에 일을 충실하게 한다라는 계약서는 있으나 중간에 화장실 가고 이런 사람의 기본적인 이 욕구들에 대해서 못 가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관리자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랬어요. 관리자 사과를 안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회사
사무실 전화로 사장한테 전화를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장과 위원장은 똑같다. 같은 급이다. 이제 이게 조합원들한테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 사람 해고해라.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엄청나게 박살이 났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사로운 이런 거 하나에 대해서도 막아서는 거. 그게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엄청난 신뢰가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겨먹은 거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그냥 최고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사장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은. 인상은 기억나실 이 텐데. 얘기 그냥 덩치가 이렇게 있는 분이고, 구로공단의 중원전자랑 거의 똑같은 거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명성이. 그래서 거기에서 간부로 있다가 이 인천에 와서 공장을 설립했다 하더라고요. 그 강주 분이고, 그래서 전라도 분들이 좀 많고,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명성이 저희 있기 전에 70년대에 노동조합을 한번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막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그냥 노동조합 만들었다가 와야 되고 쫓겨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명성 노조의 그런 그 민주노조로서의 그 굉장히 강한 조합원들의 노력과 이런 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인노협에 막상 가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실망도 하셨고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노협은 각 지역의 여러 민주노조들이 위원장님들과 여기서 다 모이신 부분인데 왜 그런 분위기가 더 뜨겁고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아마 저랑 뭐 이 각 사업장이나 위원장들이 이 전화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태들이 노동조합 막 만들었던 사업장들이고 거기에 위원장들이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인노협 초창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제대로 안착이 안 되면서 발생된 그런 문제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서로 회의 속에서 왜 이거를 지난번 회의 때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안 했냐, 니네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서로 이후에는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인노협 집행위원들의 임원과 집행위원들 사업장들이 인노협의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투쟁을 하거나 이때 책임지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장에서 뭐 50% 조합은 조직 동원할게. 그러면은 운영위원들은 몇 프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임원을 맡은 또는 집행위원을 맡은 사업장들의 집행부들이 책임지려고 했던 거, 그게 이제 또 인노협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민주노총이 어떤 실국장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 위원장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어떤 조직 동업력 이런 것들이 기반이 아닌 이런 상태라서 오히려 좀 조합원들과의 호흡하는 거,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장 위원장들은 이게 정말 우리 조합원들이 움직일 내용이냐, 움직일 것이냐. 조합원들이 움직여야 그게 이 힘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대중조직이라는 거, 특히 노동조합 조직은. 근데 거기에
좀 맞춰져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인노협은 초반에는 그런 좀 저와 같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라 그런 것들이 잘 민주집행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뭐 좀 약간 오합지졸 같은 뭐 이런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책임지려고 하는 문화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성장해야 하는 과정 중에 초반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노협의 사무처장을 3번 연임하셨잖아요. 네. 그럼 사무처장님의 그 인노협에서의 사무처장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고, 굉장히 길게 사무처장님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경동산업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분신 사태. 그때 분신 사태가 이제 경동산업은 이제 인노협 사업장은 아니었어요. 이제 민주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였고,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지역에 이제 어떤 연대 기구가 있었고, 거기 이제 사무처장이다 보니까 상황실장을 맡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투쟁이 너무 무거운 거죠. 이제 3분인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이제 면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온몸이 새카매요. 다 타서. 근데 그냥 간신히 들려오는 소리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 이제 아기가 그때 이제 갓난 아이였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문 닫고 나왔는데 운명하셨다고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 투쟁을 하는데 조합원들이고 누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무겁고 무섭고 막 이러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평민당이었어요. 평민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표였었고, 그래서 그 평민당사로 들어가자. 근데 이제 요 끈을 놓고 인노협 운영위를 이렇게 한 50명의 위원장들이 모여서 평민당사 투쟁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정권농성 가자 그랬는데, 아주 소규모 사업장 위원장들 17명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무겁고. 그때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게 다 가도 이겨먹을까 말까인데 이래서 어떡하지?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17명의 위원장이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감동.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속에서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평민당사 들어가갖고 막 이제 당직자들하고 서로 몸싸움하고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다 하고 막 이제 어찌저찌 복도에서 이제 농성을 했죠. 농성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국회의원들을 좀 만나러 가려고 마포에 그 평민당사가 있었는데,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서 국회의원 이제 해관까지 이제 걸어서 가자 하는데, 그 정도 지역 뭐 분들이랑 해서 한 30-40명 정도 됐는데 인원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가려고 이렇게 나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출근을 한 거죠. 출근을 하면서 이제 왜 왔냐,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그랬더니 여기 아까섬에서 수표 한 장을 주면서 가는 길에 밥 먹고 가라고.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수표 한 장을 뭐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거를 원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 또 수표 한 장 갖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고 갑시다 하고 이제 이제 국회의원실을 갖고 이제 그 이해찬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할 텐데 그 길을 이제 갔어요. 그리고 거기 보좌관이 좀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래서 몇 군데 국회의원들을 쭉 만나기로 이제 계획을 잡고 갔죠. 그런데 그 보좌관이 인천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아니 이런 거는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냉담하게 이런 거는 투쟁을 해야지 이렇게 이런 데로 오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의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을 쭉 돌기를 했다가 그냥 오죽하면 여기를 왔겠냐. 그런데 그 심정은 둘째치고 그렇게 얘기를 반응을 하는 걸 보고 그냥 가지 말자 했어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당시에 가을이니까 국정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알리려고 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철수하고 넘어왔고 이제 투쟁을 하는 마지막 장례 노제를 경동 산업 앞에서 지내는데 공장 안에 대문 안에 문을 못 열게 딱 잡아버렸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한참을 싸워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노제를 지내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만 있는 거죠. 현장에 있는 조합원은 단 한 명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서슬풀은 이것 때문에. 근데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정말 제발 한 30명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와서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럼 그분들이 씨앗이 될 텐데 정말 막 그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5명인가가 어떤 머리가 허연 그 노동자 그분이 맨 먼저 나왔어요. 한 분이 어딘가에서 나타나가지고 와서 쟤를 이렇게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만큼 감동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죽어가는 어떤 실오라기 같은 지푸라기를 잡은 심정. 그래서 저분이 정말 시작이겠구나. 그러면서 35분이 한 명 하면 간헐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희망을 봤죠. 됐다 이제. 요분들이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겠구나.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안 있다가 민주노조가 들어섰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저는 잊혀지지 않는 그 강렬한 기억으로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사무처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있었어요. 이제 사무차장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의 일반적인 사무장 역할 이런 거를 했던 것 같고 사무처장은 거의 어떤 이제 사무처 회의를 주관도 하지만 운영이 관련한 거 그다음에 어떤 투쟁 관련한 것들을 주로 많이 고민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이 운영위원들 그 방문해서 얘기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조직하고 또 그런 거 기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그 역할을 좀 주로 했던 것 같고 이제 투쟁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게 그때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평 사공단에서 완전히 에어사인지가 있어요. 전경들한테 테러가 없이. 그러니까 진도 산업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진을 하다 완전히 그냥 사방으로. 근데 이제 그때 뚫고 나갔어야 갈산동 쪽으로 해갖고 이제 탁 하는데 그때 이제 의장이 주저한 거죠. 주저하면서 그 많이 모였던 조합원들이 뚫고 여기서 해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한 투쟁을 한 거죠.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뚫지 못하고 후퇴를 하면서. 그래서 그날 밤에 인노협 집행부들은 다 정경한테 쫓겨서 도망간 게 아니고 조합원들한테 쫓겨서 도망갔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조합원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기세는 엄청 나갔고. 이제 집행부 내에서도 뚫자는 쪽이 있고 멈추자 하는 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장이 그렇게 선언해버리니까 끝인 거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저도 우리 사업장으로 막 몰래 도망을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인노협 투쟁이 많이 꺾였어요.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 니네 가면 또 붙었다가 후퇴할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뭐 아주 한 번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투쟁하는 거를 실패했을 때 그 이후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조합원 모아놓고 싸움 붙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건으로 이제 의장님 구속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이제 싸움하고 뭐 이랬던 과정이 있는데 그때 과정에서 뭐 신뢰를 하냐 안 하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투쟁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인노협이 이제 전체 인천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부평에 인노협 사무실이 있었고 그리고 부평 88년도에 부평 지역에 주로, 노조가 많았고 그러면 이제 89년도쯤에는 이제 주안에서도 많은 공장들이 지금 결합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하인천이라고 옛날에 부르던 인천역 주변에 그쪽도 이제 공장들이 나중에 뭐 전파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지역별로는 어떤 뭐 특징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시는지 어떤 그 공장들이 인노협에서 중요하게 이제 기록에 좀 남았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평은 인노협 대다수의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이 다 거의 인노협 가입사업장인 거죠. 그런 거고 이제 그 주안 쪽 요쪽은 약간 경향적으로 이제 한국노총 민주화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인노협에 참가는 했는데 가입은 하지 않는 한 30여 개 사업장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전자 쪽이 주류죠. 뭐 이게 주안이든 부평이든 간에. 근데 그때 98년도 인노협 대연대를 앞두고 그 참관 사업장 한 30여 개가 거의 다 가입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이제 요인이 경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인노협 운영위에서 이분들은 참관을 하니까 아는 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인노협 결정 공식 회의 결정 구조에서 그럼 이번에는 집행부를 어떻게 의장은 누구하고 이렇게 꾸리자 이랬는데 뭐라 그럴까 비상운영위를 열었고 비상운영위를 여는 과정이 일부만 연락을 받아서 운영위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전 운영위 정식 운영위의 결정을 엎어버리는 비상운영위가 된 거죠. 그리고 저나 이제 뭐 이렇게는 거기에 못 들어가 있었던 거고 연락을 못 받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노협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기의식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애초에 이제 저는 사무처장이 이제 제가 나가기로 의장은 누가 하고 뭐 수석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경이라 주최준 위원장이 하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엎어지면서 다른 사람 경선할 수 있다. 이 결정이 이제 그래서 엎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주안 쪽 참관했던 사업장들이 그냥 집단 가입으로 해서 인노협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대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집행부 지대로 구성해야 한다. 요게 이제 그 분위기에서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이제 하인천이나 주안 일부 그 다음에 부평에 뭐 인노협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그러나 한국노총은 아닌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결성한 그 노활주 노동조합 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중간 지대에 있었고 이후에 이제 민노총 건설을 하는데 이제 많은 기여를 했던 역할을 이제 했던 저만큼 가 있는 한국노총 사업장들을 조금 더 땡겨오는 그 역할을 좀 그분들이 더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사무처장님 하시다가 그 아마 최동식 위원장님이 구속된 이후에 의장 직무대행으로 또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상황은 사무처장님으로 일하실 때와
그 이제 어떤 이제 의장님 구속되시고 이제 그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으로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 시절에 좀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 신기하게도 그 의장 직대를 할 때가 가장 생각들이 많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생각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게 또 그게 이건지 저건지 그렇게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때 의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의장 출마를 해서 최동식 의장님이랑 경선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의장이 대대를 하다가 퇴장을 해버리는 요건이 있으면서 그리고 그 건이 있고 수배 중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 2, 3일 만에 연행이 됐죠.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수배를 하다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의장이 퇴장을 하니까 위원장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부여받으면서는 바로 수습해서 임시대대를 바로 꾸린다가 이제 요구받은 거였던 거고 그랬던 막 그 과정이 너무 격렬해서 그런지 의장 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게 많지가 않고 의장 직무대행을 하면서도 최동식 의장님이 구속돼 있고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는 또 그 노동자 후보 지방 의회가 이제 생기면서 그거 갖고 이제 막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거를 이제 최동식 의장이 어떤 수배하는 과정에서 또 비상운영회를 열어서 본래 정식 운영이 직대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걸 이렇게 엎어버렸던 과정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잔상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인노협이 그 지방선거를 두고 인노협 후보로 해야 된다. 인천 노동자 후보로 해야 된다. 이 입장이 쫙 갈리면서 이 인노협이 반으로 쫙 갈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대중조직에서 후보를 누구로 할 거냐 내지는 인노협 후보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옳지 않은 거였구나.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 선거 실제로 돌입했을 때는 저는 거의 인노협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세우려고 하는 그게 좀 주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완전히 그냥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운영인들은 운영도 안 오고 막 이랬던 서로 막 엄청난 상처와 이런 것들을 남겼던 그래서 그거는 대중조직에서 어떤 후보를 낸다는 거 그거를 하나로 해서 그냥 으싸해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다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지방 선거가 아마 91년도에 2년도에 부활을 했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91년이나 92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진로, 발전 방향 이런 거를 두고도 많이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도 거기다 이제 정치적인 예. 선거와 관련한 문제까지 벌어지고 또 그 산업구조 조정 때문에 예. 폐업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류협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그런 이제 산업구조조정 폐업 이런 예. 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그 전노협이 만들어지면 이제 다 해결되는 줄 알았잖아요. 전협이 90년도에 나오니까. 예. 근데 그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냥
사업장들이 다 막 폐업하고 이전하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사업장들이. 그러니까는 그때 현장의 간부들을 만날 낯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국 조직을 건설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전노여원 만들어지면 다 해야 된다며요. 이런 언성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비판들이. 그러니까 거기 뭐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낯이 없고 그래서 폐업사업장에서 그냥 가서 같이 투쟁하는 거 말고는 뭐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흐르는 이런 사업장들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볼 낯이 없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때 그런 뭐랄까 답답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셨어요? 그 뭐 딱히 뭐를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냥 그 속에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투쟁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노총으로 가면 또 이게 있는 거죠. 근데 민주노총으로 가도 이렇게 인노협이 이렇게 이제 막 소강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소강 상태에 빠지는 조합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런 투쟁이면 이제 의미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인노협이 이렇게 전노협이나 인노협이 이렇게 힘이 약화되는 시점에는 정말 운영이나 중앙위원회나 이런 데서 뭐 갖고 싸웠냐면 플랜카드 문구 갖고 싸웠어요. 그리고 거의 그 기자 성명서, 그러니까 기자회견까지도 아니에요. 성명서, 공장이나 마찬가지. 성명서 그냥 웬만하면 성명서로 내지는 플랜카드로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그러면 전노협이냐? 이런 상태에서 조직 전환하면 뭐가 다르냐? 이런 회의감들이 난무했죠. 진짜 난무했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인노협이 투쟁,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으로 지역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뭐 어떻게 투쟁에 갈까, 이거는 이제 점점 사그라지는 거죠. 이거 해서 성명서 내서 낸다. 제일 좀 세게 하는 거는 연서명 해갖고 돈 좀 들여갖고 신문에 기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자는 입장과 투쟁하자는 입장과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사실은 선봉노조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잘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잡고 이렇게 쭉 왔던 과정들이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많이 개인적으로도 막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전노협이 건설되면 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 이런 희망찬 이런 것들이 많이 꼬꾸라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고되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조합원들이랑 늘 호흡했던 이 건도 많이 이제 떨어졌던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구속당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검거되고 어디로 끌려가셔서 여기 배군역 거기 있잖아요. 그게 치안본부인가? 네네. 네, 거기 뭐 절로 위장돼 있던데 송악산가? 네, 그죠. 네. 글로 잡혀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받으셨는지 혹시? 딱 들어가니까 방이 다 완전히 빨개요. 완전히 빨갛고 요만큼 창문이 있는데 거기만 쇠가 있어요. 이렇게 들은 소리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뭐 가면은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창문 있고 욕조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기는 욕조 있는 데는 물고문 하는갑다. 그 창문 그거는 전기고문 하는 곳인갑다. 이렇게만 이제 하니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완전 빨간 방이. 근데 나중에 우리 홍보부장도 잡혀 들어가고 부위원장도 잡혀 들어갔는데 부위원장은 하얀 방,
예. 그다음에 홍보부장은 까만 방이라고 했나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빨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간 방에 넣은 것 같아요. 거기서 거의 주로 뭐 어릴 때부터 살아온 얘기를 다 쓰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물어보고 그거를 자세히 그러니까 한 3일간을 잠 안 재우고 그거를 쓰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것만 쓰라 하고 주로 뭐 뭐를 묻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농담 따먹기 히히 하면서 이렇게 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수준이지 뭐를 뭐 예, 그리고 뭐 인노협의 뭐 어떤 투쟁 뭔 투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하게 됐는지 이 현장을 왜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써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잡아놓고 이 사업장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가 목적인 거지 뭐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는 얘네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랬던 것 같고 뭐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전에 어떤 박경철 열사 이런 건들이 있으니까 이거 때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이거 살아온 얘기 다 봤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합법노조 한국노총에 가서 여성위원장 하면 너무 좋겠다고 나가거들라 꼭 한국노총 가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한 2주간 이제 이거 구치소에 있다가 하객동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제 90년 1월 9일인가 그때 넘어가서 이제 3월 30일인가 그때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안에서 1월 22일 날 이제 전노협 결성일 날 그때 이제 빵에서는 하루 단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단식을 통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일반 재소자들이 그렇게 좋은 거냐. 그러면 우리도 한 끼씩은 굶어줄게. 그래서 이제 막 굶어주고 그랬죠. 그래서 나오기 한 열흘 전? 그래서 빵 투쟁을 했죠. 빵 투쟁을 해가지고 한 11가지인가 개선하고 나왔죠. 네. 네. 그 하객동이 인천교도소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서 근데 거기 또 시국사범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거의 뭐 그분들하고는 이제 막 못 마주치게 하는 거잖아요. 다 각자 있는 거고. 그럼 뭐 예를 들어 전노협 때 누군가 활동가 누군가가 쓱 지나가면서 1월 22일 날 단식 뭐 이러면 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 쪽문에서 쓱 걸어가면서 쓱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날은 단식을 그러니까 공항 사범들이라고 하죠. 시국 사범들을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같이 몇 시에 이제 그 자축하는 의미의 임을 위한 행적을 부른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부르고 그랬었죠. 그래도 다행히 막 가혹행위나 폭행이나 막 그 고문은 안 당하시고. 네, 그 전에 워낙 그 박종철 요건이 심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게 좀 소관한테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없었고 또 제가 좀 인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하객동 내 구치소 안에 개선투쟁 할 때 완전히 배신감 느낀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갔다가 나온 분들 얘기가 투쟁을 하려면 제가 이제 수번이 28번이었거든요. 28번 김 기자처럼 해라. 뭐 이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야 뭐 대중투쟁하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일방이 있어요. 교도소 안에. 일방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거쳐서 조금 이제 시간이 며칠이 지나면 다른 방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독방을 갔었고 0.7평인가 독방을 갔는데 딱 반짝 같아요.
이제 그게 있었는데 도저히 이게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옮겨줘라 그랬더니 시끄럽고도 괜찮냐? 괜찮다 그랬더니 일방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게 일방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잖아요. 거쳐가는데 여기는 또 시끄러워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동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살인범 하나, 사기범 하나 있는 데를 이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주 보는 데는 한 15명, 제일 큰 방인데 15명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요만한 문으로 이렇게 마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일방에서 거쳐간 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목욕 시간을 뭐 10분만 주는데 20분으로 늘려라부터 해가지고 뭐 복도에 옷 벗고 뛰어가는 거 뭐 멈춰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11가지를 쭉 이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 요구를 했죠. 교도소 측에다가. 그랬더니 다 뭐 일부에 뭐 가치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 끼 단식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른 데는 공안사범들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고 그 15명이 있는 그 마주 보이는 거기에 아예 그냥 문을 열고 도라묵 통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서 이렇게 퍼주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열고 그 도라묵 통을 집어넣으면서 밥 먹으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보니까 완전히 꼭지가 돌았을 거 아니에요. 공황사범이 없는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무시해서 단식,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도 놀란 거죠. 일반 재수자들이 100% 단식을 한다는 거는 식사 거부 투쟁을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무서웠던 거죠. 근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무서우니까 그거 열고 먹으라 한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완전히 꼭지가 들어가고 제가 그 요만한 문으로 막 밥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얼마나 무시를 하면은 이 문을 열고 밥을 먹으라 하냐. 이거는 그 완전히 무시밥 먹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더 이제 안 먹는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교도소에서 철수를 했죠. 근데 막 혼자 이걸 목소리로 내면서 하려니까 이 철문을 막 계속 두들겼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2, 3일 있다가 석방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부어온 거를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뭐, 근데 아마 10명이 막 그 조그만한 문으로 이 교도관들이 막 저한테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쯤에 이제 그 교도소장 이랑 이제 저랑 면담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다 듣겠다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교도관들이 그랬대요. 투쟁을 하려면 혼자 뭐 천장 항에서 계란 던지지 말고 혼자 빽빽 소리 지르지 말고 일반 재수자들이랑 같이 투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교도관분들의 인정을 받으셨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스님께서 활동하시는 거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네. 가셔서 교육공무직 조직국장, 네. 전북지역본부 수석본부장 이렇게 네. 하시고 이제 교육공무직 전북지부에서 정년 퇴임하시게 되셨는데 네. 그 시절에 이제 노동운동 하시던 것과 최근에 퇴임하기 전에 노동운동 하시는 것도 많은 시대도 다르고 네. 네, 지역도 다른데요. 이렇게 회고를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정말 이제 그 통으로 놓고 보면은 인생에서 이 20대라는 청춘,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마지막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후반에서 50대 그러니까 제 개인적 인생으로 보면은 가장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목에 노동조합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엄청난 행운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20대 때 노동조합을 하면서 형성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쭉 모은 거고 그것이 굉장한 자산과 바탕이 돼서 전북에서 교육공무직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한 거고
거의 뭐 처음에 갔을 때 270명인가 조합원이 그런데 퇴직할 때는 3,000명이 넘는 뭐 이 가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시 복귀를 하면서 제가 그 인노협에서 못했던 조직국장 그렇게 저는 조직국장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 꿈도 그냥 이뤄갖고 10년 동안 그냥 조직국장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거는 그 인노협에서 했던 그런 민주노조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노동조합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어떤 지위를 가져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육공무지 본부의 집행부들이 쭉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저랑 이렇게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정부 지부에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투쟁의 방식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녹여내는 그런 같았다. 공통점이 굉장히 진하게 있는 곳이다는 의미에서 또 다시 이렇게 인천에서 받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교육공무지 학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녹여낼 수가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서 저는 그냥 통째로 민주노총은 또는 노동조합은 제 삶이고 저고 그런 사람들 조합원들 노동자들 속에서 그런 빛나는 청춘 두 대목을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너는 그만둬도 돼 라는 인정까지 받고 정년을 하고 이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퇴임하시면서 그 운동해 오신 과정 딱 들었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모든 정말 저 인노협에서 있을 때 저를 또 운동하게 했던 노동조합을 알게 했던 그런 선배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노회찬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인민노련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막 힘들어하고 어떨 때 그 조직부장님으로 계셨던 분은 술도 먹을 줄 모르는데 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쩌냐 이렇게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낌없는 그냥 너 잘한다 무조건 너 잘한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믿어줬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저한테는 많았다. 그래서 되게 수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인노협 활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뭐 이럴 때 단 한 번도 처장님 왜 그래요 또는 뭐 집대님 왜 그래요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가 제가 우리 윤하심 국장님 그때 진성연재 위원장 같이 이제 인노협 상언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가 있다가 제가 이제 헤매다가 인노협에서 이런 거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게 탁 서면 만나자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또 윤하심 진성위원장은 이렇게 실무 이게 정리 능력이나 이 컴퓨터의 능력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고 저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고 그럼 이제 막 만나자 해서 이제 같이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막 같이 취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노협 사업으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사무처 회의나 운영이 때 이제 제출되는 거고 그렇게 믿어준 사람들이 이게 저한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워내는데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동조합의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노동자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정말 짙게 있었다. 그분들한테 저는 정말 그래서 곳곳이 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 하자 그래도 제가 거부를 못하는 이유가 딱 거기 있어요. 이거는 나의 사유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인천이다 그러면 민노협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같이 수많은 우리 위원장들 조합원들의 것이라서 그냥 요구하면 무조건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니까 응해야 마땅하다. 그것도 하나의 의무감 같은 걸로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마지막 질문이 요즘은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나 특히 젊은 뭐 학생들이나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많고 옛날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민주노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초창기에 이제 인노협, 전노협을 이렇게 해서 하던 초창기 시기와 그 이후에 민주노조 운동에 하여튼 시간이 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격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지긴 달라진 건가요? 변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인노협을 하다가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하다가 이제 민주노총 전국본부를 간 거잖아요. 갔을 때 그냥 저랑 사고를 비슷하게 했던 분들이랑 같이 집행부를 구성해서 했지만 정말 이게 다르구나. 안 보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그 이 속에 과연 우리 100만의 민주노총이라고 하는데 120만의 민주노총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부들 가슴에 120만의 조합원이 정말 있을까? 그런 거에서 그걸 중심에 놓고 투쟁을 기획하고 그 투쟁은 반드시 이겨먹으려고 그에 걸맞는 무게의 전술을 기획을 할까? 이런 그 물음표를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한 5년을 했거든요. 이제 처음에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임기하고 5년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그게 나아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뭐 투쟁 사업장이 생겨났을 때 그거를 보는 대하는 이런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집행부 가슴에 그 사업장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절실함으로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전에는 뭘 몰라도 행정적으로 무슨 시스템이나 뭘 아는 거라 논리로 한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 했지. 노동자분 그런 힘이 필요한 건데 국민과 함께하는 뭐 민주노총? 뭔가 이제 그게 이후에 막 생겨나잖아요. 정말 진짜는 여기에 있는데 그게 다 국민인 거잖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게 조금도 아니고 120만이나 되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걱정이 많이 되죠. 너무 속상했고 참 그것만 좀 채워지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뭐 사실은 욕을 하든 애정을 갖고 있든 간에 그 전에 막 무슨 이적 단체처럼 간첩처럼 노동조합 하면 그런 시대는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욕을 해도 민주노총 이익 집단이다라고 욕을 할 값에 알고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정말 진짜 우리 조합 120만 조합원을 중심에 딱 두고 그걸 제대로 투쟁해 가면 얼마나 이 국민들로부터
또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핵심 정말 노동자가 한 축을 제대로 탁 이루고 있을 건데 그거를 이렇게 영영 못하는 이거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물러나 줘야 되는 이런 것이 속상하긴 하죠. 근데 뭐 또 그 속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후배들이 또 몫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또 뭐 네. AI 시대 막 이러니까 여기서 정말 성숙한 어떤 모습으로 노사 관계나 정부까지 해서 이제 한 단계 이게 후퇴할 거냐 성장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뭐 인간이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온 뭐 정부나 노동조합이나 또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성장하는 민주적인 이런 것들 속에서 성숙한 관계를 맺으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진짜 노동자들은 이 속에서 진짜 진짜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많이 들고 근데 또 뭐 잘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뭐 길이 없을 때 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살아오신 이야기가 후배들한테 진짜 많이 큰 힘이 되고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는 우리 노동자들은 사실은 노동조합 없으면 아무 정말 힘없는 근로자인 거잖아요. 노동자로 진짜 잘 서서 살아가려면 노동조합은 필수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하신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